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8년이 오늘 끝납니다. 제롬 파월이 2018년 2월에 미국 연준 의사봉을 잡은 뒤로 미국 기준금리는 1.5%에서 0%로 다시 5.5%로 그리고 지금의 3.5% 영역으로 3번이나 뒤집혔어요. 그 파월의 두 번째 임기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끝나고 케빈 워시가 미국 연준의 17번째 의장으로 의사봉을 이어봤습니다. 어제 새벽 미국 상원이 54대 45로 워시를 확정했어요. 현대 연준 역사상 가장 박빙의 표차로 통과된 의장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미국 시장이 정작 정신을 빼앗긴 건 워시가 아니었어요. 시스코였습니다. 40년 된 네트워크 장비 회사가 인공지능 인프라 주문에서 한 분기에 1.9 빌리언 달러를 받았다고 발표했고 1년 전 같은 분기 주문 600 밀리언 달러의 3배가 넘었어요. 시스코 주가는 13% 점프했고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 7,500선을 뚫는 트리거가 됐습니다. 이게 어젯밤 미국장의 진짜 그림이에요. 한쪽에서는 8년 만에 연준 권력 교체, 다른 쪽에서는 인공지능 인프라 주문이 1년에 3배가 되는 폭주. 두 사건이 같은 24시간 안에 일어났는데 시장은 한쪽만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게 안전한지 오늘 1시간 동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미국장 종가표를 정리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7,501.24, 플러스 0.7%, 7,500선을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뚫었습니다. 다우는 5063.46, 플러스 0.75%로 5만 라인을 종가 기준 처음으로 넘었고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719.79, 플러스 0.1%.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78.95, 플러스 2.1%. 어제 하루치보다 중요한 건 5일치 차트입니다. QQQ는 711, 713, 707, 715, 720으로 5거래일 만에 플러스 1.2% 회복이 아니라 5월 한 달 동안 누적 플러스 6.7%. TQQQ는 플러스 20.%가 쌓였어요. 시청자 한 분이 5월 1일에 TQQQ를 사셨다면 보름 만에 5분의 1이 불어났다는 뜻이고 같은 시간 QQQ를 잡으셨으면 보름 만에 거의 7달치 상승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 14일짜리 상대 강도 지수, 즉 QQQ의 RSI는 어제 종가 기준 80.6입니다. 70이 과매수 기준선이고 80을 넘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짧은 시간에 너무 멀리 갔다는 신호고 이건 오늘 영상의 마지막 파트에서 다시 짚을 변수입니다. 이제 어제 시장이 본 진짜 별, 시스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스코는 우리가 흔히 알던 회사가 아닙니다. 1980년대 중반 설립돼서 인터넷 시대의 라우터와 스위치를 깐 회사고 2000년 3월 닷컴 버블 정점에서 잠시 세계 시가총액 1위였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20년 동안 거의 잊혀진 종목이었어요. 그 회사가 어젯밤 분기 매출 15.84 빌리언 달러, 시장 예상 15.5 빌리언 달러를 넘기고 인공지능 인프라 주문 가이던스를 5 빌리언 달러에서 9 빌리언 달러로 뛰어올렸습니다. 거의 2배 상향이에요. 그리고 같은 발표 자료에 한 줄이 박혀 있었어요. 고객 직접 발주 데이터 센터 스위치 주문이 분기 동안 40% 이상 증가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짓는데 엔비디아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GPU 수만 장을 서로 연결하는 광 케이블, 그 광 케이블을 받아 패킷을 분배하는 데이터 센터 스위치, 그리고 전체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백본 장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작년까지는 엔비디아가 자체 인터커넥트인 NV링크와 인피니밴드로 이 시장을 거의 다 가져갈 거라고 시장이 봤어요. 그런데 시스코는 어젯밤 그 가정을 흔들었습니다.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시스코 이더넷 기반 스위치를 인공지능 클러스터에 직접 깔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어제 시스코 플러스 13%를 만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는 GPU만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GPU를 둘러싼 스위치와 광부품, 냉각 시스템에까지 두 번째 파도가 들이친다는 신호. 그래서 어제 시스코 발표와 함께 광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ETF들이 동반 상승했어요. 엔비디아도 같은 흐름에서 플러스 4.39% 점프했습니다. 종가 235.74달러, 시가총액 5조 7천억 달러. 한 회사가 애플 시가총액 4조 4천억 달러보다 30% 큰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제 엔비디아가 올라간 이유는 시스코 호재 하나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겹쳤어요. 첫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xAI가 어젯밤 코딩 에이전트 베타인 그럭빌드를 띄웠습니다. xAI는 작년에만 엔비디아에 60억 달러대 GPU 주문을 넣은 회사고 코딩 에이전트 사업이 성공하면 더 많은 GPU가 필요해집니다. 둘째, 같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회담을 마치고 폭스뉴스에 출연했어요. 시진핑이 보잉 200대 주문에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란에 군사장비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보잉이나 호르무즈가 아니라 미중 정상이 같은 줄을 잡았다는 신호 자체였어요. 미국 정부의 중국향 첨단 반도체 수출 제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엔비디아 플러스 4.39%의 절반 이상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게 왜 큰일이냐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1972년 닉슨과 키신저가 베이징을 찾아간 핵심 이유, 그리고 1979년 카터 행정부가 미중 수교를 한 이유가 똑같습니다. 공동의 적을 만들어 두 대국을 묶는 거예요. 그때 공동의 적은 소련이었습니다. 어제 베이징에서 형성된 그림은 그 자리에 이란이 들어간 그림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이란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 호르무즈는 닫히면 안 된다에 공개적으로 합의했다는 건 적어도 2026년 한 해 동안은 미중 충돌 시나리오가 1순위에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빅테크 매출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중국향 사업이 살아있고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 제재가 그렇게 빡빡하게 막히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애플 아이폰 중국 매출이 안정될 가능성이 모두 살아나요. 시장은 이걸 한 줄로 가격에 박았습니다. 어제 종가가 그 결과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보고 안 본 척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어제 시점 기준으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 6월물 정상가는 101.16달러입니다. 1년 전 5월 같은 시점 WTI는 50대였어요. 1년 만에 2배가 됐고 그 2배 자리에 한동안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브렌트유 정상가는 105.73달러. 같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호르무즈가 6월 중순을 넘기고도 닫혀 있으면 글로벌 원유 시장 정상화는 2027년까지 걸린다고. 이 말이 무게가 있는 이유는 아람코는 어떻게든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빼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중동 비공격 협정을 띄우고 있다고.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이란을 끌어내지 못하니까 사우디가 직접 중재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는 다른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어제 워싱턴에서 미군 고위 제독 한 명이 공식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해군, 드론, 산업 기반은 90% 파괴됐고 한 세대 동안 이란 해군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정반대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란 미션은 끝나지 않았고 다시 행동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미국은 끝났다고 선언하는데 이스라엘은 아직이라고 못 박는 그림이에요. 시장이 어느 쪽을 믿었는지 가장 정확한 지표는 어제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WTI 정상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플러스 0.14%, 그러니까 사실상 무변화. 만약 시장이 카츠를 믿었다면 유가는 한 단계 더 뛰었을 거고 미군 제독을 100% 믿었다면 유가는 80대로 빠졌을 거예요. 그 사이 어디로도 안 갔다는 건 시장이 전쟁은 정리되고 있지만 위험 프리미엄은 한동안 남는다라는 중간 판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판정 위에서 시스코 호재가 들어왔고 엔비디아가 점프했고 S&P 500이 7,500을 뚫었어요. 위험이 사라져서 시장이 오른 게 아닙니다. 위험이 정리될 거라는 기대가 인공지능 인프라 주문 가속과 한 그릇에서 만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어제 워시 의장 취임을 거의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4.46%, 직전 거래일 대비 거의 무변화. 30년 모기지 금리는 5월 14일 주간 평균 6.36%, 직전주 6.37%에서 1베이시스 포인트만 빠졌습니다. 만약 시장이 매파 워시 취임을 진지하게 반영했다면 장기금리는 한 단계 더 튀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움직였습니다. 채권 트레이더들은 한 가지를 보고 있어요. 워시 본인이 의장 후보 시절 한 발언, 그리고 어제 또 다른 매파 연준 이사 슈미드가 한 발언이 진짜 정책 의지인지 아니면 인사청문회와 인준 직후의 톤잡기인지. 그리고 이 채권 시장의 회의적 시선 한가운데에 어제 새벽 한 줄짜리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스티븐 미런 연준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했어요. 사임 발효 시점은 워시가 의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또는 같은 날. 미런은 트럼프 2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단기 임기로 연준 이사 자리에 꽂아넣은 사람이에요. 그런 미런이 트럼프가 지명한 의장 워시가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자리를 비웁니다. 본인이 직접 한 답이 있었어요. 연준 의장은 한 명이어야 한다고. 트럼프 측 인사 2명이 동시에 의사봉 옆에 있으면 의장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논리예요. 즉 미런 사임은 워시 단독 매파 운영을 허용한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날 오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슈미드가 공개 강연에서 한 줄을 박았어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고. 슈미드는 캔자스시티 연은의 매파 라인이고 워시 취임을 앞두고 매파 코러스를 미리 깔아준 셈입니다. 이게 6월 16일과 17일에 열리는 워시의 첫 번째 FOMC를 향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봅니다. 시장 기대를 매파 쪽으로 미리 조정한 다음 워시가 취임하자마자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한 차례는 동결로 돌아설 명분을 깔아두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안 믿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동결은 자살 카드입니다. 채권 트레이더들은 정치 사이클을 함께 읽고 있고 그래서 매파 발언이 나와도 어제 4주 만기 단기 국채 응찰 배수가 2.66으로 직전주 2.59 대비 오히려 올랐어요. 안전자산 수요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이고 어차피 인하한다는 베팅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어젯밤 함께 나온 매크로 데이터로 가겠습니다. 미국 4월 소매 판매가 어제 발표됐어요. 헤드라인 기준 전월 대비 플러스 0.5%로 예상치와 같았고 자동차와 휘발유를 뺀 코어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플러스 1.0%로 예상치 플러스 0.7%에 거의 3배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4.87%, 직전 발표 3.97%에서 한 단계 올라간 숫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 소비자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가가 2배가 됐고 모기지 금리가 6.36%로 1년째 굳어있고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데도 4월에 소비자는 차와 휘발유를 빼고 돈을 1.9% 더 썼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 부동산 데이터 회사 레드핀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잠정 주택 매매가 전년 대비 플러스 10%,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모기지 6.36%인데 주택 매매가 살아난다는 건 부자들이 현금으로 사는 비중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보유 자산이 늘어난 가계가 추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슈미드 이사가 발언해서 함께 박은 한 줄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자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가 지출을 늘리고 있고 사업 투자도 인공지능 구축 중심으로 강력하다고 매파 연준이 인상 명분으로 쓰기 좋은 그림입니다. 이제 저희 실험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만 달러로 시작한 실계좌입니다. 어젯밤 미국장 마감 기준으로 총 평가 금액은 14,919.69달러, 시작 자본 1만 달러 대비 약 플러스 49.2%. 페이즈는 롱, 그러니까 풀투자 상태예요. QQQ 종가 720은 200일선과 100일 이동평균선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두 이동평균선이 한참 밑에 있다는 건 시장이 강한 추세장 한복판에 있다는 뜻이에요. 시스템은 단순합니다. 추세 위에 있으면 풀투자, 추세 밑으로 내려오면 방어자산으로 전환. 어젯밤 같은 날에는 시스템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추세를 따라갑니다. 다만 QQQ RSI가 80.6에 박혀있고 한 달 누적 플러스 6.7%, TQQQ는 한 달 플러스 20.%인 단기 과열 상태입니다. 시스템은 단기 조정을 피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큰 추세 반전을 피하려고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정도의 단기 흔들림은 그냥 지나갑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단기 변동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만 기억해 두세요. 저희가 가격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가격이 두 개의 평균선 위에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 시청자분들이 가장 자주 던지시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파는데요? QQQ가 지금 720, 200일선보다 17% 이상 위에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폭락이 와서 200일선에 닿으면 그동안 쌓인 수익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산술적으로는 맞는 우려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은 낮습니다. 강한 추세장에서 가격이 한 번에 200일선까지 깎이는 일은 드물고 보통은 200일선 위에서 횡보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200일선 자체도 매일 조금씩 따라 올라와요. 가격이 옆걸음만 쳐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격과 200일선의 이격이 자연스럽게 좁혀지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룰의 두 번째 목적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단기 수익 실현 욕구를 의도적으로 누르도록 설계됐어요. RSI 80.6을 보면서 일부라도 지금 팔자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팔고 시장이 5%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진짜 어려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빠지면 다시 들어가자라고 기다리는데 시장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포모에 자기가 판 가격보다 한참 비싼 자리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직후 5% 조정이 오면 같은 5% 손실이라도 받아들이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과 같이 내려가는 5%는 시장의 호흡이지만 비싸게 다시 사고 맞는 5%는 자기 판단에 대한 의심이 돼요. 거기서 더 깊어지면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 심하면 무력감까지 따라옵니다. 룰을 지킨 사람의 5%와 룰을 깬 사람의 5%는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룰대로 들고 가다가 시장이 정말로 200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까지 평균 매수가 대비 올라온 만큼 챙기고 다음 시그널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는 게 룰의 목적이에요. 저희는 10년 계획이고 미국 주식보다 더 확실한 양의 기대값을 가진 시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자본을 나스닥에 하루라도 더 노출시키는 쪽이 확률상 가장 수익을 키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공포 탐욕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 66 탐욕 구간입니다. 전일과 같은 자리예요. 72로 가면 극도의 탐욕, 25 아래로 가면 극도의 공포입니다.
66은 탐욕 구간 안쪽이지만 같은 시각 비트코인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34 공포 구간이에요. 미국 주식 쪽에서는 탐욕이 누적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쪽에서는 공포가 깔리고 있다는 이중 시그널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플러스 2.5% 반등해서 81,495달러를 찍었지만 1년 누적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8%대에 있어요. 자금이 인공지능 한쪽에 빨려 들어가면서 한 해 동안 다른 위험자산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흐름이고, 이건 2021년 양적 완화 직후 모든 위험자산이 같이 올라가던 시기와는 다른 풍경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는 전 위험자산이 같이 환호한 날이 아니라 인공지능 한 섹터가 다른 모든 곳에서 돈을 빨아당긴 날이라고 정리해야 정확합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한국 시각 22시 30분에 미국장이 다시 열려요. 한국분들 기준으로 오늘 밤,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는 워시 의장 첫 거래일입니다. 의사봉만 넘겨받았지 실제로 FOMC를 주재하는 건 다음 달 6월 16일과 17일이지만 시장은 첫 거래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6월 시나리오를 다시 짭니다. 주의해서 봐야 할 세 가지. 첫째, 채권 시장입니다. 만약 어제 4.46%에 멈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밤 4.5%를 넘어가면 매파 워시 시나리오가 다시 진지하게 가격에 들어가는 신호예요. 그러면 RSI 80.6에 박힌 빅테크가 첫 번째 차익 실현 매물을 받습니다. 둘째, 유가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쪽에서 새로운 충돌 헤드라인이 나오면 101달러에 박힌 WTI가 한 단계 더 뛸 수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매파 워시 시나리오가 자기 명분을 얻게 돼요. 셋째, 다음 주 화요일에 4월 비농업 고용 수정치, 목요일에 4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즉 코어 PCE 발표가 주를 이어갑니다. 코어 PCE가 시장 예상 플러스 0.3%를 위로 깨면 매파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면서 이미 위로 늘어난 RSI 80 고무줄이 한 번에 튕길 수 있어요. 단기 시나리오 세 가지가 다음 한 주 안에 모두 트리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한국 스승의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누군가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날이에요. 시청자분들 중에 시장을 처음 배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잡으셔도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만든 그림은 좋은 뉴스 위에 좋은 뉴스를 더 쌓아 올린 가격이라는 한 줄입니다. 그 위에 매파 워시라는 마지막 매크로 변수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RSI 80.6이라는 단기 과열 신호가 깜빡이고 있어요. 단기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다음 한 달의 결과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져가셔야 할 렌즈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제 시장이 7,500을 뚫은 진짜 트리거는 시스코 인공지능 주문 가이던스 2배 상향과 트럼프 시진핑 베이징 회담에서 만들어진 미중 협력 신호 두 가지였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24시간 안에 일어나면서 인공지능 인프라 두 번째 파도라는 새 내러티브가 만들어졌어요. 둘째, 워시 의장 취임이라는 매파 변수는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채권 시장은 안 믿고 있고 시장은 미리 깎아두기까지 했습니다. 6월 16일 워시의 첫 FOMC가 진짜 분기점입니다. 셋째, RSI 80.6, 한 달 플러스 6.7%, 공포 탐욕 66은 시장이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시스템 없이 가격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한 번의 매크로 트리거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추세 위에 있을 때 따라가고 추세 밑으로 떨어질 때 빠지는 단순한 두 줄이 8년의 파월 시대를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오늘 의사봉이 넘어가는 워시 시대에도 그 두 줄은 그대로일 겁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어젯밤 미국장의 표면 뉴스 뒤에 있는 진짜 구조를 풀어드립니다. 같은 헤드라인이라도 이 렌즈로 다시 읽어보시면 다른 뉴스에서 못 본 게 보이실 거예요. 다음 영상도 같은 렌즈로 함께 시장을 읽고 싶으신 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TQQQ 연구소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오늘 밤 워시의 첫 거래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 준비대 CEO님께서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